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지입니다. 조금 다른 원소 이야기 41번째 원자번호 41번 나이오뷴입니다. 독특한 이름 때문에 희귀하고 값비싼 원소로 상상되는 나이오뷴. 하지만 의외로 흔하게 쓰이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이오뷴은 바나듐 아래 위치한 금속 원소입니다. 거의 모든 금속이 그러하듯 나이오뷴 역시 은백색의 광채를 띠는 평범한 금속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평소와 달리 나이오뷴 금속 육면체의 모습이 조금 색다르게 보입니다. 아름다운 파란색으로 보이는 나이오뷴에는 어떤 일이 생긴 걸까요? 나이오뷴을 처음 발견했던 사람은 영국의 광물학자이자 분석화학자였던 찰스 해쳇입니다. 1801년 해쳇은 대형 박물관의 소장품 중 콜럼바이트 조각을 분석하게 됩니다. 콜럼바이트는 예상외로 매우 복잡한 조성의 광물로 드러났고 해쳇은 새로운 원소의 함유를 암시하는 무엇인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해쳇의 발견 시기로부터 단 13년 전 라부아지에가 원소라는 용어를 정의했던 만큼 원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뜨거웠을 시기였습니다. 해쳇은 새로운 원소를 콜럼바이트라는 광석, 아메리카를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그리고 미국의 의인화인 콜롬비아를 기리며 콜럼뷴이라 이름 짓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인 1802년 구스타프 에케베르크는 새로운 원소인 탄탈럼을 발견했다고 발견합니다. 탄탈럼은 현재 나이오뷴의 바로 아래 위치한 만큼 이후 수년간 콜럼뷴과 탄탈럼이 같은 원소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시간이 흐른 1846년 독일의 광물학자이자 분석화학자였던 하인리 로즈는 탄탈라이트라는 광석에 두 가지 새로운 원소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몇몇 기록에서는 신화 속 사이클롭스의 아이들인 니오베와 펠롭스를 기념해 이 두 원소를 이름 지었다고 하지만 결국 로즈의 나이오뷴은 해쳇의 콜럼뷴과 동일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탄탈럼, 콜럼뷴, 나이오뷴 등 너무 다양한 이름이 쏟아져 나오니 명칭을 한번 되짚어보죠. 먼저 몇몇 자료에서 이야기하는 사이클롭스 혹은 키클롭스의 자녀들이 펠롭스와 니오베라는 이야기는 오류입니다. 하지만 이 두 인물의 관계와 이름은 올바른데 각각 펠로뷴과 나이오뷴이라는 원소 이름을 붙이는 데 사용됩니다. 이후 나이오뷴은 콜럼뷴과 같아 실제하는 원소임이 확인되어 여전히 사용되지만 펠로뷴은 탄탈럼과 나이오뷴이 혼합되어 있는 조성임이 입증되어 이제는 사용되지 않는 명칭입니다. 이 두 인물은 탄탈루스라는 신화 속 등장인물의 아들과 딸입니다. 탄탈로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에게 불경한 행동을 한 인간 왕으로 등장합니다. 신들의 음식인 넥타르와 암브로시아를 훔쳐 인간에게 주려 했다는 이야기나 자신의 아들인 펠롭스를 요리해 신들에게 제공했다는 죄로 처벌받습니다. 신화 속에서의 처벌 모습과 더불어 원소의 물리화학적 성질이 적절히 들어맞아 이후 원소가 탄탈럼으로 이름 붙게 됩니다. 펠롭스는 탄탈루스의 아들로 신들에게 제물로 바쳐지지만 토양과 풍요의 여신인 데메테르가 되살립니다. 한 번쯤 고대 전쟁사에서 들어봤을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이름이 펠롭스에서 유래한 바 그리스 신화 이후 유럽에서는 유명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니오베는 탄탈루스의 딸로 역시나 많은 다른 등장인물처럼 신의 분노를 사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하인리 로제는 탄탈럼과 화학적으로 유사한 원소를 발견했다 생각해 신화적 연결을 고려해 탄탈럼과 나이오뷴으로 연관성을 지은 것이죠. 니오베를 만나볼 수 있는 것은 시필로스 산으로 도망쳐 돌로 변했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현재 터키 에게해 지역 시필로스 산에는 울부짖는 바위라는 지형이 있고 니오베의 얼굴을 닮았다고 이야기되곤 합니다. 콜럼뷴이라는 명칭은 왜 갑자기 변경됐을까요? 발견 이후 잘 사용되고 있었고 심지어 먼저 발견되어 불린 이름인데도 어느 순간 나이오뷴이 되어버렸죠. 용어에 대한 혼동이 국가별로 발생하게 되자 1949년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국제순수응용화학연합에서는 국제표준으로 나이오뷴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콜럼뷴이 사용되는 분야도 있는데 특히 미국 광물학과 야금학 분야에서는 콜럼뷴을 여전히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의 나트륨과 소듐의 관계처럼 둘 다 알아서 편하게 사용해라 정도인 듯 싶지만 매우 한정적인 국가에서만의 예시이며 정식 용어는 나이오뷴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나이오뷴이 산업 분야에서 각광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금속이 워낙 안정적이고 반응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염산이나 황산, 인산 등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플로리나 수소산, 즉 불산에는 녹습니다. 염기의 경우에는 강염기 물질인 수산화소듐이나 수산화포타슘 등에 대해서도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산소를 냅다 들이대도 산화되지 않는 반응성을 보이지만 1000도 조건에서 산소와 접촉시키면 산화됩니다. 사실 이 조건에서도 산화되지 않는 금속은 찾기 힘들긴 합니다. 높은 반응성으로 쉽게 염을 만들거나 물질을 산화시키는 염소나 브로민과 닿아도 녹슬지 않고 방사선에 대해서도 안정합니다. 몸속에 삽입하거나 담가둬도 체액에 의해 부식되거나 변성되지 않아서 인체에 사용하기 편리하며 많은 금속들이 겪는 수소 취성, 곧 수소 기체와 접촉하면 금속이 뻥튀기처럼 깨져나가기 시작하는 현상도 나이오뷴에는 없습니다. 이처럼 강인한 나이오뷴의 첫 활용 분야는 전구 필라멘트였습니다. 전구는 분명 소모품인데 나이오뷴이라는 독특한 금속을 무작정 사용해도 가격 방어가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나이오뷴은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매우 저렴한 금속 원소입니다. 최근 시장 거래가 추세를 확인해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해봤자 1kg당 87.74달러로 킬로당 10만원 정도입니다. 다금바리 회 사먹는 게 훨씬 더 큰 비용 지불이 필요한 수준이죠. 나이오뷴 생산의 90% 이상은 브라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 일부가 캐나다에서 발생합니다. 온갖 조건에 대해 안정하다는 것과 함께 약 2477도에 달하는 높은 녹는 점은 고열을 버텨야 하는 백열전구 필라멘트로 사용하기 적합했지만 이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높은 녹는 점을 갖는 텅스텐으로 빠르게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발견 이후 오랜 기간 사용처를 못 찾던 나이오뷴의 첫 산업적 활용 분야가 백열전구 필라멘트 제조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나이오뷴의 파란색으로 돌아가 볼 때가 되었습니다. 흔히 보이지 않던 이유는 앞서 소개한 것처럼 나이오뷴이 산화 저항성이 매우 높은 금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표면에는 매우 얇은 산화막이 형성되며 오랜 시간 특정 조건에서 방치한다면 산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죠. 심지어 녹슬지 않는 금속이라는 금 역시 가장 겉에는 단일 원자층 두께의 산화금 방막이 형성되기도 할 정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오뷴 산화물의 색상이 푸른색이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산화 형태는 나이오뷴 펜톡사이드의 플러스 5가 형태이며 그 전 정수 형태 값을 갖는 이산화 나이오뷴의 플러스 4가 산화수의 중간적인 준안정 상태 나이오뷴 이온들이 특히 선명한 푸른색을 갖습니다. 나이오뷴 산화물은 색상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준안정 상태들이 다양하다는 것, 마지막으로 자체적인 산화 안정성은 높지만 표면 산화막 두께 제어가 가능하다는 요인은 종합적으로 작용해 가장 아름다운 나이오뷴의 사용 분야로 이어집니다. 여러 금속 제품들을 보면 기묘할 정도로 다채롭고 아름다운 색을 갖는 물체들이 많습니다. 겉에 색을 칠했다기에는 금속 재질을 유지하며 별다른 작업 흔적이 보이지도 않고 일반적인 표면 녹이라기에는 색상이 선명하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모두 표면 산화막의 두께와 산화수를 제어하며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인데 가장 흔히 사용되는 두 가지는 타이타늄 그리고 텅스텐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안정하며 저렴하고 색상을 다채롭게 제어할 수 있는 최고의 원소가 나이오뷴입니다. 이 모든 색상은 전기화학적 처리를 이용해 균일하게 원하는 만큼 금속의 피막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양극 산화가 적용됩니다. 나이오뷴은 왕수와도 반응하지 않을 정도로 내산성이 강하고 체액에도 완벽히 비활성이기 때문에 장신구나 동전 등 신체와 접촉이 잦은 물질에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양극산화는 빛의 회절을 통해 나이오뷴의 영구적으로 변하지 않은 색상을 갖는 얇은 산화층을 형성합니다. 특히 2003년 이후 오스트리아는 중앙부가 파란색, 녹색, 갈색, 보라색 등 다양한 색을 갖는 은 나이오뷴 유로화 동전을 생산하기도 했으며 지금도 화려한 색상의 기념주화는 나이오뷴으로 제조됩니다. 오래 쥐고 있어도 색이 변하거나 금속이 녹아 인체에 유입될 걱정이 없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말이죠. 나이오뷴의 녹는 점은 모든 원소 중 몇 번째나 될까요? 다양한 합금이나 물질이 있지만 단일 조성의 원소만을 고려한다면 몇 가지 금속들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녹는 점을 갖는 금속은 3422도의 텅스텐입니다. 그 다음으로 3186도의 레듐, 3033도의 초중원소 오스뮴, 니오베의 아버지였던 탄탈루스의 이름을 딴 3017도의 탄탈럼, 온갖 곳에 사용되며 합금강의 핵심이던 2623도의 몰리브데넘, 다음이 2477도의 나이오뷴입니다. 그 이후에도 2466도의 이리듐 등 계속해서 금속 원소들이 뒤따르는데 나이오뷴은 모든 금속 원소 중 6번째로 높은 녹는 점을 가지고 있으며 아주 비싼 레듐이나 오스뮴은 범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우며
텅스텐과 탄탈럼은 강인하지만 나이오뷸에 비해 한 주기 더 밑에 있는 원소들로 매우 무거워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같은 쪽으로 더욱 내산성이 강한 탄탈럼은 비용적으로도 나이오뷸의 4~5배 거래됩니다. 이리듐은 당연히 비싼 원소이고 몰리브데넘은 산화에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안정성과 내구성, 가격적 측면에서 나이오뷸이 합금 재료로 각광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이오뷸의 가장 대표적인 사용 분야는 합금입니다. 특히 철과의 합금인 페로나이오뷸이나 니켈과의 합금인 니켈 나이오뷸은 강하고 안정에 자주 사용되죠. 그렇다면 여기서 새로운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녹이기도 힘든 나이오뷸을 어떤 식으로 녹여서 합금을 만들고 가공할까요? 나이오뷸의 정렬은 의외로 완전한 화학 반응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고온을 만드는 무산소 산화환원 반응인 썰마이트 반응, 다른 이름으로 테르밋 반응입니다. 썰마이트 반응의 유명한 예는 항상 범죄나 추리 드라마에 등장하죠. 감금된 조건에서 주위 물품만으로 잠금 장치를 녹이고 탈출하는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녹슨 쇠인 산화철 가루와 알루미늄을 고온 점화시키면 산화환원 선호도에 의해 전자가 이동하며 산화환원 반응이 급격히 발생합니다. 이 조건에서 수천도의 고온 조건이 형성되죠. 나이오뷸 합금 정렬은 썰마이트 반응을 사용하며 핵심 재료는 알루미늄입니다. 이 때문에 알루미노 열법이라는 공정으로 불립니다. 알루미늄 금속 생산에 고에너지가 필요하다 했는데 이 방식이 효용성이 있는가? 당연합니다. 알루미늄 생산보다 나이오뷸을 녹여 가공하는 게 훨씬 어렵기 때문에 그냥 재료로 알루미늄을 넣고 나중에 재활용하는 것이 에너지적으로 효율적이거든요. 나이오뷸 광석과 철광석을 알루미늄과 섞어 썰마이트를 일으키면 페로나이오뷸이 얻어지며, 나이오뷸 광석과 니켈 광석을 알루미늄으로 썰마이트 일으키면 니켈 나이오뷸이 생성됩니다. 단순 가열이나 전기화학적 환원이 아닌 오로지 화학 반응만으로 금속 정련이 가능한 좋은 예시입니다. 나이오뷸이 사용된 고강도 합금에는 텅스텐 10%, 하프늄 10%, 이트륨 0.1%가 나이오뷸과 혼합된 C129Y나 텅스텐 10%, 지르코늄 2.5%가 함유된 CB752, 그리고 더욱 강도가 높은 하프늄 30%, 텅스텐 9%가 함유된 C3009이 유명합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 모든 합금들의 이름은 C나 CB로 시작합니다. 금속학 분야에서 콜롬뷸이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이미 나이오뷸이 포함되는 합금 이름을 다 콜롬뷸을 기반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콜롬뷸이라는 용어를 완전히 배제하면 후대 금속학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니 그냥 계속 쓰는 겁니다. 최근 발견된 새로운 합금으로는 나이오뷸, 탄탈럼, 타이타늄, 하프늄으로 구성된 새로운 물질이 있습니다. 열을 전기나 추력으로 변환하는 효율은 연료가 연소되는 온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더 뜨거울수록 당연히 효율이 더 좋죠. 하지만 작동 온도는 이를 견뎌야 하는 구조적 재료에 의해 제한됩니다. 여러 종류의 전이금속이나 히토류 원소로 구성된 고엔트로피 합금이 떠오르고 있지만 이들의 단점은 인성이 낮아 쉽게 부러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발견된 이 합금은 예외적으로 높은 인성을 보여 일반적인 고엔트로피 합금보다 25배 이상 강하고 모든 온도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극한의 환경으로 이야기를 옮겨본다면 우주 탐사입니다. 극저온의 환경과 초고온에 대한 노출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죠. 극한 조건에 대한 최초의 나이오뷸 합금은 단순히 99%의 나이오뷸에 단 1%의 지르코늄을 혼합한 금속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오뷸이 견딜 수 있는 여러 조건 중 고압 소듐 환경에서도 반응하지 않는 위대함이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나이오뷸 지르코늄 합금은 고압 소듐 램프의 제조와 더불어 원자력 산업에서 사용됩니다. 내식성과 함께 열 중성자 포집 면적이 작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보존에 있어 성공적인 첫 개발이 고압 소듐 램프였으며, 소듐 증기에 대한 화학적 내성과 더불어 연결된 알루미늄 관과 거의 같은 열 팽창 계수를 가져 온도에 의해 손상될 일이 없습니다. 조금 더 발전한 합금은 89% 나이오뷸, 10% 하프늄, 그리고 1% 타이타늄으로 구성된 C103 초내화성 합금입니다. 무려 2350도의 녹는 점을 가져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한데, 사진에 보이는 스페이스X의 메릴린 1C 진공 엔진에 사용되며 아폴로 서비스 모듈의 로켓 노즐 제조에도 핵심 원소입니다. 녹이기 매우 어려운 원소인데 어떻게 이처럼 섬세한 제품을 만들 수 있을지 신기하죠. 가스 분무 혹은 플라즈마 분무 기술을 통해 생산되거나
3D 금속 프린팅과 적층 제조 기법이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은 태양과 같은 항성 인근을 탐사할 때 필수적입니다. 방열판 등을 활용해 우주선 선체를 보호할 수 있지만 문제는 회로와 배선이죠. 일반적인 구리 전선을 사용한다면 우주에서는 금방 녹아버리니 더욱 높은 녹는 점을 갖는 물질들로 구성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파커 태양 탐사선의 구조에서는 사파이어라고도 불리는 알파 알루미나 결정 구조의 튜브를 보호제로 삼아 내부에는 나이오뷴 전선이나 나이오뷴 주석 합금으로 이루어진 배선이 사용됩니다. 이들 모두 2000도 이상을 견딜 수 있는 물질들인 만큼 태양 속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는 한 우주 탐사에는 충분합니다. 나이오뷴의 다양한 금속 원소를 혼합해 초강성 혹은 초내화성 합금을 구성해왔지만 주석의 사용은 처음 보이죠. 나이오뷴은 그 자체로 저온에서 초전도성을 보이는 원소이며 주석과 합금을 이룬다면 초전도 합금으로의 효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나이오뷴 타이타늄 및 나이오뷴 주석은 높은 자기장에서도 초전도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산업 및 연구용 초전도체의 필수적 합금입니다. 나이오뷴 타이타늄의 경우 10테슬라에서 구동 가능하며 나이오뷴 주석은 이보다 더 높은 23테슬라에서 작동하기에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기존 대형 강입자 충돌기의 자석에는 현재 무려 1200톤의 나이오뷴 타이타늄이 사용되고 있으며 거의 모든 병원용 MRI 장비에는 나이오뷴 주석이 사용됩니다. 직면한 문제를 제기하자면 이제껏 초전도 실험과 가속기 연구에서는 나이오뷴 타이타늄 합금 재료를 사용해왔지만 LHC에서는 그 성능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충돌기의 광도 또는 에너지를 높이려면 더 높은 자기장이 필요하고 따라서 새로운 초전도체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세른에서 고강도 LHC에게 시작한 개선 방향성으로서 더 강한 자기장을 생성하는 나이오뷴 주석 화합물을 기반으로 하는 자석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나이오뷴 주석으로 만들어진 자석이 사용되는 독특한 방식 중 하나는 초전도 언듈레이터입니다. 차세대 광원에 사용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만들기 위한 목적입니다. 분석해야 한 대상이 더욱 작고 흐릿한 세계로 다가감에 따라 우리에게는 더욱 밝고 강력한 빛이 필요해졌습니다. 해상도가 높은 현미경일수록 더 밝은 빛이 필요하듯 충분히 강력한 빛은 이제껏 불가능하다 생각되던 것을 볼 수 있게 만듭니다. 대규모 광원 시설로 강력한 빛을 만들고 이를 통해 더 내구성 있는 소재, 효율적인 배터리, 컴퓨터의 개발, 심지어 자연 세계에 대한 비밀을 밝히는 데 사용됩니다. 나이오뷴 주석은 초전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전류에 대한 저항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기존 싱크로트론 가속기를 사용하는 어드밴스드 포톤 소스는 링 내부를 순환하는 전자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흡수해 광자 빔을 생성합니다. 언듈레이터 자석은 그 에너지를 빛으로 변환하는 장치이며 이를 통해 자기장이 높을수록 같은 크기의 장치에서 생성할 수 있는 광자가 더 많아질 수 있죠. 더 강력한 광원이 나이오뷴에서 탄생했듯 더욱 강력한 증폭기 또한 나이오뷴으로 만들어집니다. 신호의 증폭은 미약한 정보 속에 담겨있는 유의미한 특징을 찾아내는 도구입니다. 화학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라만 분광 역시 빛과 상호작용하는 금이나 은과 같은 나노입자를 이용해 표면 증강 라만 산란이라는 기술로 수천만 배 이상 강화된 신호로 진단과 물질 분석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기 신호를 증폭하는 새로운 유형의 증폭기는 별이나 은하, 블랙홀에 대한 연구부터 양자 세계에 대한 탐험까지 모든 곳에 필요합니다. 초전도체를 이용해 증폭기를 만든다면 공진을 최소화하고 특정 주파수에서 신호 차단이나 분산 제어가 가능합니다. 위상 속도가 무려 광속의 10%에 달해 광대역 주파수 응답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제껏 만들어진 증폭기 중 최고의 효율을 갖는 것 역시 나이오뷴 없이는 달성될 수 없었습니다. 나이오뷴의 재미있는 점은 매우 매끄러운 표면을 형성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초전도 무선 주파수 공극은 입자 가속기 기능에 필수적이며 아원자 입자를 가속하는 전자기장에 전력을 공급하는 핵심 부분입니다. 그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내부 표면이 얼마나 깨끗하고 매끄러운지는 의외로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매끄러울수록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죠.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순수한 나이오뷴으로 이루어진 초전도 무선 주파수 공동이 입자 가속기의 최선이라 생각했고 이제 미량의 불순물을 사용해 매끄러움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이오뷴의 가치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본다면 나이오뷴의 초전도 임계 온도는 9.2 켈빈으로 액체 헬륨을 통한 냉각으로 초전도성을 간단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계 자기장 범위가 넓어 강한 자기장이 걸리는 환경에서도 여전히 초전도가 완벽히 유지되며 표면 저항이 낮고 내산성과 내식성이 뛰어나 정밀 제품을 만드는데 최고의 금속 원소가 됩니다. 실제 사용되는 분야 중 하나로 암흑 광자를 찾아내는 도전이 있습니다. 페르미 국립가속기연구소의 실험은 초전도 무선 주파수 공동에 평범한 무질량 광자를 가두고 그 광자가 암흑 광자라는 대응물로 전이되는 것을 살펴보는 것에 사용됩니다. 암흑 광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광자와 비슷한 입자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계에서 일반적인 물질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빛은 광자라고 불리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물질은 우주의 일부에 불과하며 우주는 암흑물질이라 불리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물질로 가득 차 있는데 전 우주 물질의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일반 입자와 힘을 설명하는 표준 모형은 여전히 불완전할 수밖에 없죠. 많은 과학자들은 우주의 어두운 곳 어디인가는 다른 입자와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일부는 일반 물질 입자나 힘과 숨겨진 상호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전자가 뮤온과 타우를 포함해 다양한 사본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암흑광자는 일반 광자와 다를 것이며 심지어 질량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일단 생성된다면 광자와 암흑광자는 일정한 속도로 서로 변환될 수 있으며 한 나이오뷴 공동에 일반 광자를 저장하고 다른 나이오뷴 공동은 비워둔 채 광자가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조건을 좁혀가며 제한을 늘려 탐색을 진행하는 중이지만 세상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밀입자가 존재하는 만큼 암흑 광자를 발견하는 순간이 온다면 그것은 오롯이 나이오뷴 덕분입니다. 나이오뷴으로 만드는 것 중 그나마 친숙한 것 중 하나는 핵융합에 사용되는 토카막입니다. 핵이 합쳐지는 게 핵융합이다 정도로 알고 계신 분들을 위해 조금만 더 자세히 핵융합 과정을 소개한다면 소량의 중수소와 삼중수소 등 가스를 토카막이라 불리는 도넛 모양의 큰 진공 챔버에 주입합니다. 이후 이온화되어 플라즈마가 될 때까지 가열하게 되며 토카막과 결합된 거대한 초전도 자석은 이온화된 플라즈마를 가두고 형태를 제어해 금속 벽에서 떨어뜨립니다. 수소 플라즈마가 섭씨 1억 5천만 도에 도달하면 핵융합이 발생하며 아주 작은 질량 변화가 엄청난 양의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아인슈타인의 바로 그 수식을 통해서 말이죠. 핵융합을 통해 생성된 초고에너지 중성자는 자기장에 영향받지 않으니 벗어나 금속 토카막 챔버 벽에 충돌하며 그 에너지가 열의 형태로 벽에 전달되어 토카막 벽을 순환하는 물을 증기로 변환시킵니다. 상업용 핵융합은 이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드는 것이죠. 여기서 플라즈마를 제어하는 거대한 토로이드 필드 코일이 앞서 살펴본 나이오뷴 타이타늄과 나이오뷴 주석으로 제조됩니다. 우리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거대한데 높이는 17m, 너비는 9m, 그리고 무게는 360톤이나 됩니다. 핵융합이 어려운 것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드디어 나이오뷴 원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이오뷴은 5족 5주기 원소입니다. 족과 주기가 같아 나이오뷴을 기준으로 또 하나의 위치를 기억해두면 유용합니다. 참고로 나이오뷴과 경쟁적으로 사용되던 가장 녹는 점이 높던 텅스텐은 6족 6주기이니 이 둘만 기억하면 주위 원소들을 찾기 더 편합니다. 41번 원소 나이오뷴 원자핵은 41개의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유일하게 안정한 원자핵을 이루는 중성자 개수는 52개입니다. 둘을 더한다면 93의 핵자를 계산할 수 있고 자연설의 나이오뷴 93가 유일하게 안정한 단 하나의 자연계 나이오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불안정한 것까지 포함한다면 매우 다양한 나이오뷴 동위원소가 있겠지만 그중 기억하면 좋은 것은 하나 적은 넘버인 나이오뷴 92입니다. 나이오뷴 92는 일반적으로 자연에 없습니다. 반감기가 3470만 년이기에 우주와 별의 탄생으로부터 만들어졌던 나이오뷴 92는 모두 붕괴되어 지르코늄 92로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 붕괴되어 사라진 동위원소를 멸종했다고 표현합니다. 다행히 지르코늄 92는 안정한 원자핵이기 때문에 양이 유지되며 다른 원소들의 비율과 함께 측정한다면 나이오뷴을 통해 연대 측정이 가능하겠죠. 실제 사용된 예를 본다면 멸종된 나이오뷴 92의 원자를 사용해 초기 태양계의 사건들을 이전보다 더 정확하게 연대 측정한 연구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나이오뷴 92, 지르코늄 92 크로노미터의 사용은 태양계 탄생 당시 존재했었을 나이오뷴의 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니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이번에도 먼 과거의 증거를 찾으려면 지르콘 등의 광석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라늄 납 연대 측정으로 초기 나이오뷴 양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운석 내 이산화타이타늄과 지르콘의 나이오뷴 지르코늄 방사성 붕괴 데이터를 분석해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만 정리하자면 태양계 초기 나이오뷴 비율로부터 태양계 형성 당시의 P-프로세스 핵합성 모델을 정교화할 수 있었고 태양계 형성 이전의 분자구름의 격리 시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태양계의 나이오뷴이 단일 핵합성에서 온 것이 아니라 두 종류의 초신성, 즉 쌍성계에서 백색 외성이 동반성으로부터 물질을 흡수해 찬드라세카르 한 개를 초과하며 급격한 핵융합을 통해 폭발하는 타입 1A 초신성과 태양 질량 8배 이상의 거대 질량별이 핵융합을 더 이상 하지 못하며 자체 중력으로 붕괴하는 핵 붕괴 초신성이 동시에 기여했음을 의미합니다. 모니터링을 위한 웨어러블 전자기기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한계 중 하나는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에는 작은 배터리 용량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슈퍼커패시터가 필요하죠. 슈퍼커패시터는 심박수 모니터,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과 같은 웨어러블 기기에서 데이터를 짧게 전송하는 데 필요한 버스트를 위한 전기 전력을 저장하고 방출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기존에는 탄소 나노 튜브나 그래핀과 같은 나노 소재를 이용해 가능성을 보았지만 전기 전도도가 비교적 낮다는 단점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시작된 새로운 도전이 바로 나노미터 두께의 나이오뷴으로 만들어진 실을 이용해 슈퍼커패시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당연히 금속을 사용하면 탄소 재료보다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웨어러블 기기의 크기에 민감하기에 무게가 30% 증가하는 대신 부피가 30% 줄어드는 것을 선호합니다. 나이오뷴은 풍부하고 다양하게 사용되는 재료이며 이로 인해 제조 비용이 저렴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탄소보다 전도성이 100배 이상 더 높아 같은 부피에서 최대 5배나 더 많은 전력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이오뷴 실에 전도성 고분자 코팅을 추가해 더욱 용량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섬유 형태이니 휘어지거나 매듭을 만든 채로도 성능 저하 없이 작동합니다.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점점 작아지는 전자 부품에 대한 필요성은 분자 규모의 요소를 사용해 전자 부품을 만드는 방법을 시도하게 합니다. 나노 크기의 구조체를 만드는 가장 체계적인 도구는 DNA입니다. 4종류의 염기 서열을 통해 원하는 대로 임의 구조를 자체 조립할 수 있어 최근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설계를 통해 종이 접기를 하듯 구조체를 만드는 오리가미 기술이 사용됩니다. 초전도 나노 와이어를 만들기 위한 기틀로 DNA 분자를 사용한 오리가미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원하는 기판에 DNA로 만들어진 기틀을 고정시키고 나이오뷴으로 코팅해 수백 나노미터 크기의 균일한 초전도체를 합성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일상적인 변화를 소개한다면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한 적용입니다. 존 구디너프와 스탠리 휘팅엄 그리고 요시노 아키라 3명은 노벨 화학상을 공동 수상하게 되는데 이들의 발견은 스탠리 휘팅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휘팅엄은 1970년 최초로 리튬 이온 배터리 개념을 제안하며 당시의 문제는 금속 리튬을 음극으로 사용했기에 쇼트가 유발되어 폭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1980년대 구디너프는 새로운 고전압 양극재를 개발합니다. 코발트산 리튬을 사용하며 무려 4V의 고전압 작동이 가능해집니다. 현재도 코발트는 리튬 배터리 양극재의 핵심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고갈 우려 원소죠. 그 뒤를 잇는 요시노는 1985년 음극 물질로 석유계 코크스, 후에는 흑연을 사용해 안전한 음극을 도입해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로 완성합니다. 이 위대한 발명조차 리튬 이온 배터리가 전 세계의 휴대용 전자제품의 전력을 공급하게 되며 재료과학에 대한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죠. 고질적인 기술적 문제 중 하나는 장치에 새로운 리튬 이온 배터리를 설치할 때마다 충전된 에너지 용량의 최대 5분의 1이 손실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배터리가 노트북, 카메라, 손목시계 또는 새로운 전기자동차에 설치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발생하는데 원인은 니켈이 풍부한 극에 형성되는 불순물 때문입니다. 최근의 발견은 산화 나이오뷴으로 처리하며 배터리 수명을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이오뷴 원자가 표면을 안정화하여 첫 번째 사이클에서의 손실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더 높은 온도에서 처리한다면 나이오뷴 원자는 양극 재료 내부에서 장기 용량 유지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뛰어난 듯 싶은 나이오뷴이지만 초전도 큐비트로는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습니다. 초기에는 초전도체로서의 뛰어난 성능으로 인해 나이오뷴은 항상 양자 기술의 유망한 후보였지만 지난 15년간 나이오뷴은 큐비트 물질로 몇 차례의 도전을 거친 후 방치되어 왔습니다. 초전도 큐비트에 관해서는 오히려 알루미늄이 우세합니다. 알루미늄 기반 초전도 큐비트는 데이터가 필연적으로 소멸하기 전까지 비교적 오랫동안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더 긴 결맞음 시간은 정보 처리에 활용 가능한 더 많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알루미늄 기반 초전도 큐비트의 가장 긴 결맞음 시간은 수억 분의 1초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의 가장 뛰어난 나이오뷴 기반 큐비트는 100배 더 짧은 결맞음 시간인 수억 분의 1초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짧은 큐비트 수명에도 불구하고 나이오뷴은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나이오뷴 기반 큐비트는 알루미늄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작동할 수 있으므로 냉각이 덜 필요합니다. 또한 알루미늄 기반 큐비트에 비해 8배 더 큰 주파수 범위와 18,000배 더 넓은 자기장 범위에서 작동할 수 있어 초전도 큐비트의 사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죠. 그럼에도 짧은 결맞음 시간 때문에 나이오뷴 기반 큐비트는 시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결합하면 어떨까요? 조셉슨 정션은 초전도 큐비트의 정보 처리에 대한 핵심입니다. 샌드위치처럼 겹겹이 쌓여 있는데 두 개의 초전도 금속층 사이에 비전도성 물질층이 압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브라이언 조셉슨이 1962년 예측한 후 1973년 이론을 증명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구조인데 우리가 상상하는 초전도가 여기에서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어 직류 조셉슨 효과는 외부 전압을 걸지 않아도 두 초전도체 사이에서 전자가 터널링하며 전류가 흐르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즉 전압 없이 전류가 흐르는 핵심적인 양자 효과가 되는 것이죠. 교류 조셉슨 효과는 외부 전압을 인가하면 초전도 위상 차이가 시간에 따라 변하며 교류 전류가 흐르는 현상으로 이를 통해 정확한 주파수 전압 변환이 가능해진 현상입니다. 전형적인 알루미늄 조셉슨 정션은 두 겹의 알루미늄과 산화 알루미늄 중간층으로 만들어집니다. 자연스레 나이오뷴은 두 겹의 나이오뷴과 산화 나이오뷴층으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중앙에 나이오뷴 산화물층이 양자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빨아들인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됩니다. 나이오뷴 접합부는 에너지 손실의 큰 원천이 되어 큐비트의 양자 상태를 사라지게 합니다. 새로운 형태는 두 개의 나이오뷴 사이 알루미늄 조합을 끼워 넣은 구조로 6200만 분의 1초의 결맞음 시간을 달성해 이전까지의 최고 성능 나이오뷴보다 150배 길어졌습니다. 큐비트 역시 100배 개선되어 알루미늄 기반 큐비트 품질 기수와 경쟁이 가능해졌으며 더 넓은 사용 범위까지 얻어집니다. 조금 더 편안한 발견과 화학 이야기를 몇 가지 소개한다면 다이아몬드 속에서 새로운 광석이 발견되었고 나이오뷴으로 이루어진 처음 보는 물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광물은 현대 지구화학의 창시자인 빅터 모리츠 골드슈미트를 기리기 위해 골드슈미타이트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골드슈미트는 정말 말 그대로 멋진 사람인데 젊은 시절 사진으로 갈수록 가장 잘생긴 과학자 중 하나라 해도 이상하지 않을 외모가 두드러집니다. 미남이었지만 양자역학을 연구하며 상태가 안 좋아졌던 막스 플랑크와는 조금 다르죠. 골드슈미타이트의 조성 대부분은 나이오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처럼 특이한 원소를 다이아몬드 내부에 농축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독특한 지구화학적 과정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다이아몬드가 형성되는 중 어떠한 유체 프로세스가 발생했으리라는 첫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고 지금 막 연구되기 시작한 분야입니다. 나이오뷴은 신기한 현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자의 움직임은 포논에 의해 산란되어 확산적 거동을 보입니다. 그런데 나이오뷴과 저마늄으로 이루어진 금속 초전도체에서는 오히려 전자가 물과 같이 흐르는 유체역학적 상태로 변환된다는 것이 발견됩니다. 금속으로 이루어진 파이프에 전자가 흘러가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온도가 높아지면 원자 핵의 진동이 커지며 전자의 이동은 불리해져 저항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 물질은 물처럼 전자가 흘러다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예상되는 것과 무관한 형태로 낮은 저항을 보이는 새로운 금속입니다. 어디 사용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신상입니다.
가장 매력적인 구조 중 하나는 메비우스의 띠입니다. 종이를 잘라 만드는 것은 쉽지만 우리가 손으로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나노 소재를 딱 반 바퀴 돌려 결합시킨 메비우스는 어마어마하게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계속된 시도로부터 결합을 연결하고 끊기 쉬운 탄소 리본으로는 메비우스를 합성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지만 무기물로 이루어진 메비우스는 쉽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결정 상태의 메비우스 구조를 형성할 수 있었고 그 재료는 나이오뷴과 셀레늄으로 이루어진 섬유질 결정입니다. 작은 액체 셀레늄 방울에 결정이 닿는 순간 방울은 표면 장력에 의해 결정을 구부러뜨리고 구부러지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울의 적도면을 따라 성장하는 결정은 반대쪽 꼬리를 만나 매끄러운 고리를 만들게 됩니다. 메비우스 구조에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것은 양자역학에서 위상 효과를 탐구하고 새로운 전자 또는 반도체 장치를 구축하는데 새로운 전략을 제공할 수 있어서입니다. 예를 들어 빛이 닿으면 열을 만드는 소재로 이루어진 메비우스 탄성 구조는 반시계나 시계 방향으로 빛만을 이용해 회전시키는 것도 가능하며 분자기계와 같은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비대칭적 특성이 될 수 있죠. 그 외에도 나이오뷴은 저렴한 가격과 뛰어난 물성을 바탕으로 안경 렌즈 코팅제로 굴절률 제어에 사용되기도 하며 인체에 대한 무독성을 바탕으로 심장 박동을 맞추는 데 사용되는 보조장치인 페이스메이커의 제조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독성이 없고 안정하고 저렴하다는 나이오뷴의 특징은 더 많은 분야에 사용될 필연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론입니다. 나이오뷴은 뛰어난 성능과 더불어 온도와 산화 등 모든 조건에 대해 안정하며 인체에 대한 독성이 없이 안전한 데다가 저렴하기까지 해서 너무나 유용한 금속 원소입니다. 초내화성 및 초고강도 합금을 만들 수 있어 우주 탐사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금속이며 양극 산화를 통해 표면을 제어하면 온갖 색상을 만들 수 있어 기념주화와 장신구 등에 사용되고 있는 원소입니다.